1960년대에 이르르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 아니면 책, 뭐 노트 이런 데 기록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에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가 싹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소형화된 컴퓨터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이 다 하나로 싹 다 융합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이 구간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용어는 과학기술혁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아까 제가 인류의 역사 20만 년을 말씀드렸는데 20만 년 동안 발전한 우리 인류의 지식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발전할 지식이 수억 배 더 커질 겁니다.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네.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경제 분야도 이제 뭐 초점을 그쪽으로 좀 맞추고 있고 네,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세밀하게 네.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술들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기술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기술은 곧 지식입니다. 하나로 연결되고 이게 융합하는 과정에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공장을 돌리면 우리가 그 PLC라고 하는 공장을 돌리는 인간의 두뇌 같은 이런 장치가 되고, 병원으로 가면은 의사로 바뀝니다. 암을 진단하거나 하는 이런 걸 하고,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뭐 바이오 기술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의 오가노보라는 회사는 이 바이오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해서 우리 인공 장기를 프린터로 생산을 합니다. 지금 그런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의학인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바이오 기술인지 프린팅의 영역인지 이런 것들이 경계가 지금은 싹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하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라든가 네. 그 인공지능, 네. 그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을 5G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해도 네.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지금 분명히 우리 현실에서는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래서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더 사람들은 일순간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학자하고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경제학자들이 틀렸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전공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 같은 이런 미래학자들은 기술이 일자리를 전부 파편화하고 싹 다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예를 들어서 1750년대의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물건을 만들면 우리 사람들 일자리는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반론으로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져온 거고요. 왜 그러냐면 1750년대 당시에 산업혁명 때는 옷감을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고 가족들 입히고 뭐 일부 더 만들어서 이제 식량하고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장에서 방직기계를 들여놓고 사람을 대규모로 고용을 해서 옷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크게 소비가 느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양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옷을 하나밖에 못 입고 살 때하고 10벌, 20벌씩 옷장에다 쌓아놓고 살 때하고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소비할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1750년대 세계 인구는 약 7억 3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지금은 77억 명이에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였고 지금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은 더 엄청나게 같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옷 쌓아두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발 20컬레씩 갖고 행복해할 사람 별로 없어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진국 인구가 이미 다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70년생 같은 경우는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작년에 출생아 수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9만 명입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 포함해서 작년 11월부터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미 우리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거예요. 29만 명이 저 위쪽으로 가면 100만 명씩 쌓여있는, 20년씩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부양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일자리 측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공장 같은 경우는 방직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기계를 돌려서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자동화 공장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실험을 끝내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디다스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는 동남아시아에 약 100만 명 이상을 고용을 해서 신발, 스포츠 의류 이런 걸 생산하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약 4억 켤레 정도를 1년에 생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든 스피드 팩토리라는 자동화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6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합니다. 그리고 한 공장에서 100만 켤레를 만들어요. 이미 2016년부터 독일의 안스바흐, 미국의 애틀란타 등의 이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운영을 했는데 사실 4억 개에서 100만 켤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신발을 만들어 왔는데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 폐쇄를 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의 물류 자동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스템 설계들을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니까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보다 그 두 가지를 믹스해서 사람들을 확 줄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스피드 팩토리로 다시 돌아가면 6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100만 명이 하던 일은 17,000명이 하면 끝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IoT하고 비슷한 우리 기술들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가면 하이패스 있잖아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서울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자회사로 고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제가 없어진 일 하나 또 최근 없어지는 거 말씀드리면 배달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도 시끄러웠는데 배달 일이라는 거는 옛날에 통닭집이 하나 있으면 배달원을 하나를 고용하거나 주인이 직접 누구는 튀기는 일을 하고 홀서빙하고 누구는 배달하고 이런 일들을 나눠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정규직 일자리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배달 일은 전부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시간제 근로도 아니고 건건이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기술에 의해서 다 이런 해체를 맞게 됩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의 이런 혁명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2015년 통계하고 2019년 통계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에 관련된 게 나오냐면 그 중산층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2015년에 중산층 비율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68%였습니다. 68%였는데 4년 만에 58%가 됐어요. 10%가 위로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나요? 극히 일부는 위로 갔겠죠. 극히 일부는. 다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싹. 밑에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닭집 정규직 일자리 잃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게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니까. 그럼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경쟁력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는 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양들을 잘 들여다보면 미래를 한번 정확하게 거의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하는 일, 우리 애들이 할 일, 이런 것들이 미래에 정말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야 뭐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하는 일, 공부, 주변, 뭐든지 다 바꿔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게 하나 딱 있는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인공신장을 프린트하고 내가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2030년 정도면 나올 텐데, 내가 돈이 없으면 인공신장을 이렇게 이식받는 거는 꿈 같은 얘기가 되죠. 지금이나 미래나 사실은 이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됩니다. 정부는 계속 소비하라고 하지만 정부는 절대로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미래는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 1,000만원을 앞으로 미래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걸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잘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빨리빨리 벌고 많이 벌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남 일 시키는 거죠. 네.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 그냥 하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뭔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20만 년 동안 발전하던 것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발전할 양이 수십억 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따라잡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될 때까지는 다 해야죠. 개인도 국가도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미래기술혁명을 그 책에서는 9가지를 나열을 하셨거든요. 네, 일단 이게 아마 우리 주요 그 앞으로 성장하게 될 그 산업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네. 이 기술혁명이 가져오게 될 그 우리의 미래가 네.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촉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들로 치면 좌뇌가 하던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수리, 논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이미 뭐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좌뇌의 활동 영역을 넘어선 지 뭐 한참 됐고요. 뭐 특정 영역이긴 하지만 또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코로나19 신약 뭐 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하는데 전부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은 이제 자동차로도 가고 뭐 여러 군데로 들어갈 텐데, 이 인공지능에 관한 그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린 이미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12위권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뭐 중국 정도라고 보고, 그래서 그 밑으로 쫙 있는데 독일이 7위입니다. 독일이 7위인데 독일이 세계 1위를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로봇을 활용하고 센서를 활용하고 물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사람 대신 일하게 만드는 자동화 공장의 세계 1위입니다. 얘들이 손잡은 나라는 여러 나라들인데, 일본하고 미국의 회사들과 손을 잡고 공장을 짓는데, IBM 같은 회사들이 그 공장을 짓는 그 인공지능을 설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뭐 엔지니어들 많이 나와야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두 가지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하는 측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들죠?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뭐 데일 컴퓨터보다 삼성 컴퓨터가 더 좋잖아요. 스마트폰
누가 제일 잘 만들죠? 세계 1위 삼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발굴해서 집중하고 집중해서 투자하고 또 더 발굴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기술로 지금 제일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로봇보다 더 공포스러운데 사물 인터넷은 우리 일자리를 없애는 아주 자동화의 천병입니다.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뭐 자율계산대 해서 이렇게 네. 찍찍찍찍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누구 일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 조금 세월이 흐르면 2022년 정도가 되면 마트,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편의점, 뭐 모든 곳이 다 무인화됩니다. 우리는 속도가 지금 엄청 늦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에 가면 이런 무인 편의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이제 막 보급을 시작한 이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로 이제 그 매장들이 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일자리 해체하는 장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냐면 도로에 깔리게 되고 곳곳에 네. 깔립니다. 산에도 깔려서 산불 감시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다 일자리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독일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로봇 기술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이제 쿠카라는 로봇팔 회사가 있는데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가보면 전부 쿠카 로봇팔로 제작을 합니다. BMW가 새로 지은 독일 공장에 가보면 전체 5단계 공정 중에 마지막 조립 공정만 약 40% 자동화되어 있고 나머지 4공정은 거의 95%에서 99%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1%는 뭔지 아십니까? 자동화 안 된? 아니요. 이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니터 봐가면서 기계 작동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BMW 뭐 3 시리즈 같은 신차들 생산하는 공장 한번 들여다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봇이 이제 산업으로도 가고, 제일 이제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낼 게 뭐냐면 사람 몸이 옮겨갈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뭐 소피아 같은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들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실제로 저 로봇은 바이오 기술이나 이런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뇌 연구 기술들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인공 신체가 될 겁니다. 사람 몸을 그대로 다 머리까지 옮겨갈 수 있는 인공 신체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2035년이 지나도 인공 신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2040년 정도가 되면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뇌를 뜯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뇌에 있는 기능을 하는 인공 신체를 사람 로봇을 만들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생각하는 로직을 다 같이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네. 그런 내용들인데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기술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면 바이오 기술로 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실험용 장기라든가 이런 장기를 전부 다 생산을 합니다. 피부, 뭐 뼈, 뭐 신장, 심장 이런 것들은 다 프로토타입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뇌를 못 만들었는데 작년에 그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그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투입된 팀들이 인간의 뇌하고 똑같이 작동하는 프로토타입 뇌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6년 만에 거둔 성과고요. 2030년이 되면 인간 뇌를 넘어서는 인공 뇌가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쪽 분야의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정말 미래 분야에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된다.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말들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으니까 한국이
그 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국이 가장 앞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한국이 지금 뭔가 전략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좀 몰입했으면 하는 우리의 또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분야들 가운데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네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뭐 공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합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술이라는 게 분야가 정해져 있고 이것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다 주변하고 연관이 돼 있고 융합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이미 과거 아무리 짧게 봐도 7, 8년 더 짧게 본다면 3, 4년 동안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고 더 하나 여기에 불안정한 요소들은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고 인구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세대는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을 29만 명, 올해는 27만 명 예상하는데 네. 경제까지 더 안 좋아져서 그것도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29만 명이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 30만 명이라고 치고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씩 낳아도 15만 명으로 쪼그라듭니다. 이거는 국가가 소멸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는 걸 지금 정부가 좀 제대로 알고 이게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세대에는 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 이제 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는 갈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저는 많이 늦었고 가망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인구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네, 혹은 네. 뭐 중국 네. 이런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어쨌건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분야를 연구해서 그들과 어떤 경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어떤 기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뭐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주행 기술, 이거 아까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바둑 두는 거,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걸 한번 보고 저거를 자동차로 활용을 해서 운전을 대신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세상을 바꿀 기술이 되는 거죠.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내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쪽들의 지원도 같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상상하고 공상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막연히 막 그런 거잖아요.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어떤 교육 문화가 정말 주입식이고 네. 대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토양이 아예 안 돼 있다. 이런 교육제도를 문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도입은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한번 들여다보면 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스템 하면은 S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 이렇게 이제 전부 과학을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어땠나요? 엊그저께까지 이공계 나오면 취업도 못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뭘 한다고 갑자기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정부가 하지 않는 두 가지를 한번 가르쳐 보는 게 어떨까 하고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나라도 가르치지 않는 두 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안 가르칩니다. 대학 가면 경제학과 있는데? 아닙니다. 경제학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경제학을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가는데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똑똑한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다 경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다 그렇죠. 미국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고 다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시장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경제학을 배워야 되는데 경제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똑똑한 애들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인공지능을 연구할 애들로 키워요. 인공지능으로 사업할 애들을 키워요. 근데 우리는 제일 똑똑한 애들이 뭐가 되죠? 고시 패스해서 관료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사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런 게 하나 깨져야 되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이것도 E로 시작하는 건데, 기업가 정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 이렇게 제도가 느슨하고 그럴 때는 기업가 정신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줬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기업을 하고 싶어도 다 규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이제 뭐 어쨌든 방법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우리가 뭐 멀리 크게 봐서 뭐 지구라는 측면을 좀 떠나서 세계를 떠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만 봐도 예. 뭔가 지금 우리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 기술적으로 현재까지는 앞서왔지만 좀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고, 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살기는 좋은 나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봐야 됩니다. 애들에게도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책 제목처럼 2040 디바이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일과 부, 그 다음에 인구, 국가, 뭐 교육, 인간 이 모든 사회의 많은 것들이 둘로 나뉜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배달이라는 일이 플랫폼으로 싹 올라간 순간에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일은 남아있어요. 일은 남아있고 일자리는 이제 사라져버려서 파편화돼 버렸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고 돈은 다 어디로 빨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플랫폼으로 다 빨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동네 배달함 만든다고 뭐 지역마다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이제 쫓겨난 근로자들 여기 다 자동화돼서 로봇이 들어차면 로봇은 월급은 안 받아가죠. 대신 얘들이 먹는 건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자본가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다 쏠리면서 부도 같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 부 다 같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요. 국가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공장, 에너지, 그 다음에 정치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공장인데 공장이 있는 나라하고 공장이 없는 나라의 전쟁이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질 않죠. 왜 트럼프는 그 공장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칠까? 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그 난리를 칠까? 결국은 그 공장 다 자동화되면 사람 하나도 못 쓸 텐데. 그러면은 이 공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공장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어서 뭘 생산하기도 하지만 생산된 물건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 세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복지에도 쓰고 뭐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일하지는 않지만 그 공장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돈이 나올 곳이 없어요. 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공장 유치 게임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이제 실업의 문제에 곧 완전히 이제 노출되기 시작할 텐데, 삼성 같은 경우도 뭐 다 빼내고 있죠. 엊그저께는 뭐 LCD 공장 마지막 빼려고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고, 다 이제 인도나 뭐 이런 데로 다 가고 있죠.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좀 더 싼 데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로봇만 남아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보고 위치를 정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봇들을 움직이는 식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가격이 싼 곳으로 가야 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물류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은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장의 입지, 위치는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기업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세금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법으로도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간 공장은 절대로 다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으로는 안 옵니다. 베트남으로 갈지언정. 그래서 나중에 공장이 없는 국가가 될까봐 지금 되게 걱정스럽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펑펑 쓰고는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탄소 동소체라고 하는 뭐 석탄이죠. 네네.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탄소 에너지들인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5.2%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약 15%를 원자력, 네. 원자력 비중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네. 태양광 같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이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다운시킬 수 있는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인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연합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 하는 게 핵 융합 발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선두권에 와 있습니다. 세계 3위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 되려고 하면은 2040년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핵 융합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하고 반대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핵을 우라늄을 이렇게 뭐 분해를 해가면서 점점 쪼개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핵 융합 발전은 오히려 이거 뭉쳐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여기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뭐 일부 나오니까 뭐 아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근데 뭐 기술은 무지무지 복잡해요. 1억 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뭐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1.5초 동안 1억 도에서 아주 고순도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200초, 300초 계속 늘리고, 이게 계속된다는 거는 이제 발전소를 막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에너지 문제하고 딱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공장은 이제 2020년 올해부터 이제 가속화해서 들어갈 텐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기면서 어쩌면 이게 자동화 공장을 더 빨리 도입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폭스콘과 페가트론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준에 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걔네 회사들 한 회사당 120만 명씩 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025년까지 자동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명씩 고용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적어도 20만 명 밖에는 일자리가 그렇죠. 없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경제를 돌리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 늘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정말 블랙아웃 될 수도 있어요. 저 전기 그 조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은 어떤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좀 에너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요거를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1차 에너지하고 2차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수력,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2차 에너지로 바꿉니다. 아까 그래서 에디슨과 테슬라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고 2차 에너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수소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소를 좀 집중해 보는 거는 잘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가격이라는 게 또 수소를 만들려면 뭐 일부 화학 제품을 만들면서도 나오지만 뭐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를 제껴놓고 보면 이 전기 에너지를 싸게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높여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싸게 2차 에너지를 만들까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단가로 치면은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비싸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하고 비교해 보면 뭐 여러 배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을 늘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전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묶어 놓으면 전기 공급하는 회사들이 적자가 나겠죠.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뭐 총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었어요. 근데 뭐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화 공장 그다음에 IoT 기술도 다 전기로 움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재생에너지를 좀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네. 발전소잖아요. 네. 물론 지금의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조만간 아주 큰 효율을 이미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됐는데 상용화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술이 뭐 해결 못하는 일들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 가면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아프리카의 북쪽 위쪽에 가면은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면 이제 유럽이고요. 근데 그 사하라 사막에 지금 엄청난 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작업을 지금 2050년까지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사막이 많이 있고 이런 데는 뭐 하루 종일 따가운 햇볕이 그렇죠. 내리쬐는 뭐 이런 태양광 발전하기에 최고 좋은 최적의 입지예요. 근데 우리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겨울이 되면 황사로 뿌여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여름 이제 봄이 오면 황사 날라오고 오늘도 뭐 여의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강 건너가 안 보여요. 아침에. 아, 그래요? 네. 태양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맨눈으로. 중국이 요새 공장 돌아가나 보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장마가 한 달씩 계속되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수준은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정부에서 이제 그 보조해 주는 걸 하지 않으면 50년 돼야 전기료 뽑습니다. 근데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죠. 얘도 기계니까. 또 교체해 줘야 되고 네. 부품들도.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산유국들 간의 감산 합의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20까지도 내려왔다가 요새 네. 다시 좀 올라서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라는 것을 바탕으로 부를 독점하던 네. 산유국들로부터 네. 우리 같은 어떤 제조 국가들에게 이 부가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에너지의 그 가격이 낮춰지는 것을 통해서 그게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왜요? 네. 이게 좀 전체적인 관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석유라는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뭐 부이기도 하지만 패권이에요. 전 세계 패권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산유국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네,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셰일가스라고 하는 셰일 석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유정으로 이렇게 초대형 유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산유국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들은 전부 이런 커다란 대규모 유정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뚫으면 뭐 4, 50년씩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미국의 석유는 어떻게 매장된 게 많으냐면 군데군데 조금씩 있어요. 이게 셰일층에 섞여 있는데 얘를 뽑아내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직으로 시추해가지고 옆으로 다시 뚫어가지고 가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뭐 압력을 줘서 물 같은 걸로 압력을 줘서 이걸 뽑아내요. 그리고 짧게는 3개월 정도 유정을 운영하고 폐쇄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 캐나다 일부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석유를 캐내고 있는데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맥을 못 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뭐 전문가들 의견도 거의 똑같습니다. 절대로 $7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산유국들은 이게 $100가 가기를 바라요. 저 중동에 있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 한 $80 이상이 되면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면은 뭐냐면 기초 생활도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왕좌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네 셰일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사실 이거 안 돼, 이거 너무 낮아, 뭐 그렇게 지금 하는 사태까지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점점 그 채굴 기술들이 발전해서 100년 후에도 석유는 마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20로 석유를 쓸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뭐 예를 들면 석유로 환산했더니 $50예요. 그럼 뭘 쓰겠습니까? 비용의 문제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라는 걸 제일 많이 따져요. 우리나라의 저 원자력 발전소 저 일본 후쿠시마 못 봤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후쿠시마에 사고가 났는데 왜 우리는 거의 피해가 없죠? 간단합니다. 이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안 옵니다. 다 태평양으로 나가고 그쪽에만 영향이 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 서해안의 동쪽엔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면 중국의 동해안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해안. 거기에 4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하루 만에 하늘에서 낙진이 떨어지고요. 서해 바다는 다 초토화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모든 바다가 다 끝장이 납니다. 지금 우리 집 걱정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요. 남의 집 걱정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확한 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한번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기왕 쓸 거면 우리가 2040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미래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둘로 이제 나눠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미 그렇게 된 거를 한번 겉으로 딱 보게 됩니다. 어떻죠? 저는 좋아하는 정당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 보면 나, 우리, 그리고 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전하냐면 기술도 여기에 한몫합니다. 왜? 단톡방에 묶여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학교 출신들,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 물론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원주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다원주의라는 거는 창의성이고 아이디어고 그런 건데,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저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죠, 네. 요새.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무슨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것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죠. 점점 빠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거는 개선될 수가 없는 건가요? 점점 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그
같은 생각이나 아니면 같은 어떤 편가르기가 일상화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건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정치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르고 그다음에 아주 견고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국제 정치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걸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내내 진짜 주가가 미국 주가도 완전 정체돼 있고 하지만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내부에 결속을 할 수 있고 담장을 쌓고 안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만들고 하는 것들은 미국은 잘했죠. 중국은 많이 얻어 터졌지만 이것은 좀 이렇게 고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점점 이 뭔가 같은 생각이나 같은 뜻을 가진 그 정보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둘로 나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대 50이 나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거는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정말 극소수와 대다수의 갖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는 게 문제입니다. 예, 뭐 일자리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뭐 나머지 사실은 교육 같은 경우도 아마 상류층들이 지금까지는 다 소유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 기술을 만들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아요. 그 나머지들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인공신체로 이동해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인류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진화가 아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2025년을 지나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지금 현재 앞선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책에서. 네. 이유는 뭔가요? 2025년 앞으로 5년 정도 더 흐르게 되면 모든 기술 발전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미 벌써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 기업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근데 현재 이렇게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보면 네. 사실 국가보다는 하나의 그 플랫폼 기업들 단위로 뭔가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네, 아니면 뭐 바이두가 됐든 뭐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알리바바가 됐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사실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들의 파워가 이제 점점 국가와 맞먹을 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뭘까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면 구글이 하는 모든 일이 그런 겁니다. 얘네들 뭐 구글이 인공지능 만들고 내 스마트폰에 탑재된 이 OS가 그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플랫폼들이 전부 다 그거고 그 다음에 언어도 번역할 수 있는 장비들 다 만들고 있고 얘들이 하는 일들은 다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극한으로 발전했을 때 국가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냥 지구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신인류가 되지 못한 기존의 인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왜 굳이 2025년이라고 딱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그 기한을 명시하신 것에는 뭐 이유가 좀 있나요? 뭐 그 20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보면 기술 발전하는 속도,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2025년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극한으로 가는 게 자동화 공장이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낙엽 떨어지듯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가속도를 두 번째로 붙이는 게 2022년에 등장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IoT 기술들입니다. 지금도 IoT 기술들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2023년이 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 완성된 자율주행 차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만들어져서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운전이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건 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가 가는 길을 가진 그런 곳에서는 이미 운전이라는 직업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신분당선 무인철입니다. 네. 인천 지하철 2호선
무인철입니다. 부산 지하철 4호선 무인철입니다. 사람 없어요. 김해공항에 가시면 한번 그 무인철 한번 타보실 수 있는데 2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관사 있는 자리에 가면 앞으로 가서 보면 환하게 펼쳐진 그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운전이라는 직업이 없어지지만 그 2차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목적이 뭐냐면 운전을 하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차예요. 내가 이 컴퓨터에게 운전을 맡긴다는 건 내 목숨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고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로 계속 줄어들어요. 인간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죠. 그러면 이 차를 사고도 나지 않는 차를 뭐 비싼 알루미늄이나 쇠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우리 농담 삼아서 우리끼리는 우리 그 포럼에서는 이거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가벼워진 차를 구동하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로도 뭐 1000km 가는 거 뭐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한번 철강 산업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고 나지 않는 차에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 들어요? 보험 그러겠네요. 보험 들 필요가 없 아끼겠네요. 만약에 보험을 든다고 하면 제조사에서 들어줄 거예요. 우리 차는 안전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경쟁사보다 10배 더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해서 출고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운송회사들은 제일 먼저 자기 트럭들을 전부 전기 자율주행 트럭으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네. 테슬라 같은 데서 자꾸 트럭 만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기 트럭 수요가 자동차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다 집에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충전해서 쓰고, 사고 안 나니까 뭐 보험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진짜 그 전기 자동차 얘기하시니까 그 이미 그 전기 자동차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엄청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타격받죠. 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만드는 뭐 25,000개 이상 부품을 쓰는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이건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업체가 만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된 거죠. 미래가 바뀌어 간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수요가 줄어들 것 중에 하나 딱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학원, 면허 없어도 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고요. 주차장도 많이 비게 될 겁니다. 왜 비냐면 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출근시키고 집에 가서 애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고가 확 줄어들면 병원도 환자들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될 거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앞으로 근거리 중심이 아니라 장거리 중심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왜 우버라든가 이런 그 공유 자동차라든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기사들에 대한 그런 그 열악한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기업 가치가 깎이고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어느 날 딱 실현화가 되면 그게 또 엄청난 메리트 있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들은 항상 그런 회사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뭐 기대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면 이게 혁신이 돼서 자기들이 성장하는 거고, 그거를 또 부수기 위한, 파편화시키기 위한 그거보다 아이디어 더 좋은 애들이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더 멋진 일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바뀌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정말 그 택시와 관련된 이런 이슈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낙후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아이러니죠. 예. 이게 한번 보시면 뭐 택시를 이용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 사실 남의 차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자율주행차 나오면 그렇게 만들어진 차 아닌 차들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나왔으면 제가 10대 가지고 택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불과 3년 후부터 벌어질 문제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멀지 않았네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도 정말 그 생각해 볼 분야가 참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코로나로 국한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후를 움직일 아까 뭐 저는 다 융합하는 기술들이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나눠 본다고 하면 최고의 기술들은 뭘까? 첫 번째는 인공지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할 산업 분야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노년층 늘고 수명을 늘리는 엄청난 일들은 사람들은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쓰게 하고 얻게 하는 그 전쟁에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인공위성을 지금 엄청나게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싹 다 인공위성으로 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딱 만들어서 와이파이를 쓰도록 만듭니다. 이게 지금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뭐 아마존도 뛰어들고, 뭐 새로운 뭐 원웹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저 우주 개발에서 지금 1등 하고 있는 스페이스X도 뛰어들고 있고, 정말 재밌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분야는 한번 보고 투자를 하면 아주 괜찮은 분야가 될 거고요. 이거를 투자를 할 때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 인생의 3분의 1을 8시간을 떼서 회사에 줍니다. 그리고 이 8시간의 값을 월급이든 연봉이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남겨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 보관을 할 때 은행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면 얘가 잘 안 불어요. 네. 현금으로 보관하면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불리는 방법보다 훨씬 더 잘 불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놔야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투자. 이걸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회사에다 그냥 다 묻어놓으세요. 세계 최고의 회사. 근데 그 세계 최고의 회사도 망할지도 몰라요. 네. 애플이 뭐 언제까지 잘 나간다?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다 전부 다 집어넣긴 하는데 자동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 뭐 100개를 묶은 ETF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밀어놓으면 물론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위기처럼 전 세계적인 뭐 거의 10년에 한 번씩 출렁거리는 이런 시기에 뭐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지금 중국에서 휴대전화 못 만들어 갖고 네.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회복할 때 얘네들이 가장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지금 같은 때는 저는 계속 더 많이 늘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막 폭락하거나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막 못 사서 난리인데 네. 떨어지면은 공포 심리가 들잖아요. 뭐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좀 이제 아까는 큰 경제 체제로 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놓고 본 거고 지금 코로나 사태만 놓고 한번 제 의견,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일까? 뭐 확진자 찾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는 치료제, 그 다음에 하나는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걸려도 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이 나오면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모더나라는 회사는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돌려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대체로 쓸 수 있는 치료제들 뭐 매일 뭐 몇 개씩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호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미 막
밀어놓고 있죠. 네, 뭐 그렇게 보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경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지금 제일 좋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투자를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뭐 많이라기보다는 제 투자자로서 네, 예. 네,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우리 사람의 심리는 항상 좀 불안전하잖아요. 네. 이 심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싸다고 이제 막 들어가야 될 때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를 헐값에 파는 사람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이러한 심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월급날마다 쓸 돈 빼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양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원이 앞으로 5년 후, 6년 후가 되면 2,000원이 돼 있거든요. 거의 지금 미국의 S&P 500 ETF 같은 경우는 5년에서 6년에 2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2배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좀 우습게 볼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5년에서 6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5일 만에 2배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5개월 만에 2배가 되기를 바라요. 상한가를 맞기를 네. 원하죠. 근데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월급날 조금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ETF 찾아서 넣으시면 100% 성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0년, 네. 그 10년이 나의 미래다, 뭐 당신의 미래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 딱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만 년 동안 제가 역사를 아까 짧게 뭐 한 2분 정도에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인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그 중에 앞단 10년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추락하기 직전에 물방울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 상위층은 1%가 될지 0.1%가 될지 모르는 요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고 나머지 밑은 정말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중산층이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퍼센테이지로 10%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국가는 절대로 개인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개인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내 삶을 살찌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버는 것, 그 다음에 밤에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삶의 목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미래 사회가 기술의 이런 혁명적 발전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인간이. 네. 뒤처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뭘 공부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개인마다는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뭐 간간히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잘 새겨보세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번째 불연속을 말한 그 세계적인 미국의 역사 심리학자 브루스 매즐리시가 한 말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불연속까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네 번째 불연속을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불연속까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에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이 불연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게 완전히 반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으로 원래 순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불연속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게 깨져나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찰스 다윈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신이 만든 아주 고귀한 존재고 우리는 저 동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인간도 그저 생물의 하나고 아주 자연으로부터 진화해 온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불연속은 이거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트 박사가 얘기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이 무지무지 이성적이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그저 아주 작은 요만한 정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라 이제 이런 거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매질리시는 이제 네 번째 불연속을 인류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번째 불연속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기계, 우리 부속품 같은 이 기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인간은 점점 더 기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기계에 고착화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 신체가 나오는 날 사람이 기계가 돼버립니다.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신인류가 됩니다. 이 시간까지 약 20년, 25년 정도, 뭐 길게는 30년 정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각 개인마다 해야 될 일도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공통으로 개입되어 있는 거는 돈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뭘 갖고 있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왜 갈수록 우리가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회가 더 좋을 때 지금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다 자동화되고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간이 내 시간 8시간만 투자해서 내 시간을 누군가 기업가에게 맡겨주고 월급 받는 시스템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보시고요. 개인들이 무엇에 도전하고 어떻게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지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때가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